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게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선희정의 문화비평, 선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담은 다큐를 소개해 주신다 그러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박문칠 감독의 보드랍게입니다. 네. 지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아름다운 기러기상 등을 받으면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순학 할머니의 삶을 돌아보는데요. 네. 김순학 선생님은 2010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다큐와 기획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세상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구술 기록과 각종 자료 그리고 살아생전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들의 이제 회고를 바탕으로 82회의 인생 역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생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감독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이 남긴 기록들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요소도 좀 넣고요. 연극적인 요소도 좀 넣으면서 뉴스브런치 청취자들께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목이 보드랍게예요. 이거 어떤 의미로 쓰신 걸까 이런 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네. 김순학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부터 네.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목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큐가 시작하면 여러 여성들의 목소리가 김순학을 일컬었던 다양한 여러들의 목소리가 김순학을 일컬었던 다양한 이름들을 이제 함께 읊으면서 다큐가 시작이 됩니다. 뭐 김순학, 김순옥, 왈패, 사다꼬, 대륙고, 위안부, 기생, 마마상, 식모, 엄마, 깡패할매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죠. 네. 이 모든 이름이 김순학이라는 사람의 평생을 보여주는 그렇죠. 이름들일 텐데요. 저는 우선 김순옥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뭐였을까 싶었는데 김순학 선생이 1928년 음력 4월에 경산에서 태어나셨는데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근데 원래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김순옥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하려고 이제 김순옥이라는 이름을 들고 갔더니 면석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슬 옥자는 귀한 집 딸, 그러니까 양반집 딸한테나 붙이는 거니까 옥자 쓰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야 됐었고 그래서 이제 악자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이름에 그것까지 관여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귀한 자식이었던 순옥이는 순학이가 됩니다. 이제 어떤 계급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순학 씨가 16살이 되었을 때 대구에 있는 실공장에 일하러 가자는 동네 아저씨 말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위안부로 끌려가는 길이었고요. 경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서울, 하얼빈, 치치하루, 북경, 장가구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멀리도 이동을 하게 됐었다. 진짜 어딘지도 몰랐겠네요. 그러니까 기차도 처음 타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동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면서 불렸었던 이름이 사다꼬, 대륙고, 요시꼬 같은 이제 이름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드디어 해방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도 이제 구구절절한 삶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다큐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보드랍게라고 하는 말은 생전 선생이 하신 말씀을 녹음한 자료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제목이 저는 마음에 너무 들면서도 또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한테 살아온 이야기 이렇게 해도 아이고 그랬구나 참 애먹었다 이렇게 보드랍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보드랍게 얘기를 해주는 보드랍게 건가요? 얘기를 해주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야,
삶이 정말 어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그 어떤 내용이 가장 보시면서 인상적이셨어요? 뭐 인생을 쭉 따라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울림이 좀 있었는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뭐였냐면 이게 대구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희움이 있어요. 네. 대구 가보시면 들려보시면 좋겠는데 네. 희망을 모아 꽃피움이라는 말을 줄여서 희움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관은 대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운동을 해온 여성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김순학 선생님이 남기신 유산이 이 역사관을 건립하는데 마중물이 되었고 공공기관 도움 없이 순수한 후원금만으로 이 역사관이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내놓고 좋은 일에 쓰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그 돈이 식모사를 하면서 모은 돈, 그리고 또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고 나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지원금을 모아서 모은 돈이었고요. 그 전 재산 중에 5천만 원은 역사관 건립에 나머지 5천만 원은 소년소녀 가장 후원에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관에 후원하시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셨다는데 이제 남겨진 우리가 그 유지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또 힘든 삶 속에서도 또 다른 분들을 생각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이 보드랍게라는 제목부터가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 전의 작품들과는 왠지 좀 결이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네. 어떻습니까? 들여다보시니까. 두 가지 다른 점을 좀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위안부 피해자의 삶의 의미를 확장시켰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 다큐에 연극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김순학 선생이 남긴 구술 녹취록을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3명의 청년 여성들이 소리내서 읽거든요. 그리고 그 읽은 목소리가 다큐 나레이션의 일부가 됩니다. 청년 여성들이 위안부 피해자이자 평화운동 당사자 활동가였었던 김순학의 목소리가 되는 셈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대구 사투리랑 경북 사투리 너무 잘 하시고 이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활동하는 배우들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구술 구현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들이 바로 미투 당사자들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어떤 폭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냈었던 나도 말하겠다라고 나섰던 그 당사자들이신 거죠. 그래서 다큐는 그렇게 전시 성폭력의 문제랑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폭력의 문제를 연결하면서 이제 의미를 좀 확장하는데요. 네. 여성을 성적 도구로 대하는 가부장제 하에서 벌어진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그 폭력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같고 또 해방 이후에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도록 막는 억압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미투 당사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었던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하고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맞네요. 근데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렇게 이제 우리 목소리로 대변함으로써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많은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가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한테 또 인상적이었던 건 그 다큐에 출연하셔갖고 나레이션을 하셨었던 미투 당사자인 박혜정 씨가 다큐 개봉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미투가 그저 하나의 이벤트로 남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 영화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위안부 운동과 미투 운동이 하나로 묶여서 긴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작업하시면서 많은 위안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큐는 위안부 피해자에게도 보드랍게 말을 걸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 하지만 나서서 목소리를 냈었던 사람들에게도 보드랍게 말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가져옴으로써 어떻게 현대 속에서 그걸 또 들여다보게 하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색다르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점 두 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또 말이 길어지는데 두 번째 다른 점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 게 이 작품이 기존의 위안부 재현을 좀 넘어서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2000년대 이후 한국 대중문화는 네.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딱 두 가지로만 그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한 피해자인 소녀가 아니면 세계평화운동을 이끌어온 활동가, 그렇죠. 단단한 할머니의 예. 모습, 소녀와 할머니 두 가지 안에서만 그려왔고, 그러면 사실 생존자 선생님들의 중장년의 시간들이 대중서사에서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고초를 겪고 한국으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이 어떤 고난을 겪어야 했었는지 한국 사회가 제대로 듣지 않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대중문화에서의 한계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으로도 그 목소리는 지워버린 부분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일본에서 자발적 성매매 운운하면서 돈 벌러 간 거다. 원래 그런 여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유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미군 위안부 생활을 하거나 이랬었던 것을 이야기하면 근거가 될까 봐 그렇죠. 얘기를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김순학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학에서도 생활을 하시고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서도 이제 생활하고. 소위 색시 장사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생활을 정리를 하시고 식모로 또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한국 사회가 지워버렸던 이야기를 이제 용감하게 내놓는 거죠. 실제로 김순학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귀향 후의 시간이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때 참 고통스러웠겠네요. 예,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할머니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몸뚱아리가 망가져서 배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네. 그걸 이제 어디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위안부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일본 제국에게 책임이 있고 정당하게 사과를 받아야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목소리를 지우려고 했었던 한국 가부장제에게도 그것도 일종의 네,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 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박문칠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피해자상이라는 건 딱 떨어지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일본군 위안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가 원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역사청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일깨워주는 작품이기도 네. 합니다. 지금 뭐 어떤 내용이든 또 다른 피해자들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한 그런 피해자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볼 거냐를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다양한 형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그림, 애니메이션 네.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할머니의 과거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재현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또 하나의 그림이 이제 이 작품에서 일종의 장치로 사용되는데 네. 그게 김순학 선생이 그린 꽃그림들입니다. 이 꽃그림, 약간 심리치료 수업처럼 꽃그림 수업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생전에 그런 얘기 하셨대요. 내가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꽃을 안 사준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워낙 네. 꽃을 좋아하셨다 보니까 꽃을 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작품, 그러니까 다큐에 할머니 작품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하시는 주변 인물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 할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꼬장꼬장하고 강팍하셨는데 작품은 굉장히 여유 있고 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겉과 또 안의 모습이 진짜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꽃을 이렇게 그렇죠. 붙이시는 장면들도 예. 나오는데요. 선생이 남긴 작품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평화
평화라는 두 글자를 꽃으로 그린 작품이 있어요. 예. 근데 생들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세상에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그 꽃그림 선생님이 그럼 평화라는 글자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죠. 해서 그리셨는데 그것 되게 근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쟁으로 이런 피해를 입으셨으니까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5분이 계셨었는데요. 다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한 분 남으셨다고 해요. 다큐에도 출연하는 안희정선 활동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분들도 항상 자신들을 잊지 말라고 말하신다.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작품이 이런 의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